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채널 부천 월천 팁의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신탁대출 수수료 앞으로 은행이 부담한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자료 사진입니다. 2019년 6월 18일 화요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죠.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7월 1일부터 담보신탁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부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상호금융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줌으로써 조합 간 상호 간의 자금 융통을 돕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돼서 3천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고,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중앙회와는 달리 제한된 영업구역에서만 예금과 대출 등을 취급하고 2금융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금융은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금융은 단위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은행을 상호금융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탁회사를 껴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신탁대출의 경우에는 신탁회사에서 은행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 일반 담보대출에서 차감되었던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탁대출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 제 친구도 모든 집들을 신탁대출로 진행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제목이 조금은 이해되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금융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 중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출을 받는 대출자의 수수료를 7월 1일부터는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뒤에 보도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조합, 즉 2금융 이용하는 차주 대출자가 담보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대출 1억을 일반 담보대출로 받을 경우에 13만 5천 원 정도를 냈는데, 이럴 신탁대출로 받을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냈다고 합니다. 3.7배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신탁대출로 진행을 하면 수수료를 보통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더 내고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탁 수수료 보통 100만 원을 추가로 냈었고요. 그게 관행이었고,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 돈이 아깝기는 한데 대출 몇백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내면서라도 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 설명서의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 주체 등 안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대출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없고 이 대출을 아는 사람만 이용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신탁 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개선하겠답니다. 기존에 냈던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은행에서 다 부담하고
대출자는 기본 인지세만 부담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한테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기존에 했던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지 않게 됐으니 말이죠. 하지만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탁 대출을 꺼리거나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행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의 신탁 대출의 경우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는 만큼 이자율과 중도 상환 수수료, 부수고래 조건 등으로 남겨 먹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받던 대출 조건보다 좋지 않은 조건의 상품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집단이고 은행은 엄청 많거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품을 많이 팔고 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지만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을 진행하는 곳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위의 내용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차주에게 신탁 비용, 여기서 차주는 대출을 받는 사람을 뜻하겠죠. 차주에게 신탁 비용의 종류와 인지세 50% 이외에 여타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 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하겠답니다. 인지세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은행과 대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인 겁니다. 위 내용처럼 원래 내야 하는 인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하라는 거고요. 이를 정확하게 안내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내를 잘 받게 된다면 신탁 대출을 받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겠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을 뿐더러 내부 규정도 어느 금액 이하는 대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앞으로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서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일반 담보대출을 받을 것인지 신탁대출을 받을 것인지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될 것이라 기대한답니다. 위의 예시처럼 1억 대출 시에 일반 담보대출보다 신탁대출로 진행할 경우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상호금융조합의 담보신탁 또는 근저당 설정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은 모두 채권 보존을 위한 담보 확보라는 점에서 실질이 동일한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차주에게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지속되어 왔고, 또한 담보신탁 계약 시 비용의 종류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협의를 거쳐서 부동산 담보신탁 부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 안내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상품 설명서를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담보신탁 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에서 조합으로 바뀐다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중에 상호금융권에서 1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86.5만 원, 담보신탁 비용은 72.2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담보신탁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에 비해서 신탁 보수가 발생은 하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비과세이고 국민주권 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돼서 15.3만원 적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중 차주의 비용 부담 금액은 담보신탁 시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보다 약 3.7배가 더 많은 36만 5천원을 부담했다고 하네요. 결국 총 비용을 보면 담보신탁 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비용 중에서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 왔던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중앙의 업무방법서 조합 내규를 개정해서 조합이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주는 인지세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등 여타 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한답니다. 담보신탁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먼저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신탁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차주가 부담했던 신탁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를 앞으로는 은행에서 부담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에 신탁 대출 자서를 하러 가는데 실제로 신탁 보수는 은행 쪽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법무사 수수료나 등기신청 수수료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 중 두 번째는 담보신탁 비용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일반 소비자들은 신탁 대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안내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번 개선안은 2019년 7월 1일 이미 시행됐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각 상호금융 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 설명서를 개정해서 7월 1일까지 시행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각 은행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자면 9월 전까지는 새마을금고에서는 기존처럼 신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뭐 대출을 받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신탁대출 관련 수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9월에 시행되는 새마을금고에서 그 전에 맞는 조건이 괜찮은 조건이 있으면 거기서 신탁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은행 중에서 괜찮은 신탁 조건이 있으면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 이용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해놨네요. 먼저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차주랑 조합 간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을 실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 계약을 차주와 조합이랑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담보신탁은 차주와 신탁회사가 먼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권 증서 발행 신청을 신탁회사에 합니다. 그럼 신탁회사는 신탁 등기를 하면서 수익권 증서를 차주한테 발행해주고 차주는 이걸 가지고 조합과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수익권 증서를 조합에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든 부동산 담보신탁 진행을 하든 은행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고요. 은행 가셔가지고 은행 담당자가 준비해 놓은 서류 그것만 쓰면 끝입니다. 다만 이제 써야 될 서류가 더 늘어나는 것 뿐이고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위에 사진처럼 위에 표처럼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기존의 이금융에서 부동산 신탁 대출 시에는 대출자가 부담했던 비용 인지세 50%, 신탁 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중에서 인지세 5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부담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새마을금고는 9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고요. 투자금이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 없이는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무서워하시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운용을 하는 집단입니다. 은행은 보통 여러분들의 주위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대출을 기피하시고 저축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은행에 1억을 저금합니다. 2%의 금리로 예금이 되겠죠. 그러면 그분은 1년에 2%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1년에 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은행은 그 1억에 대한 2% 이자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으로 받은 1억을 저 같은 투자자들한테 4%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남의 돈으로 2%의 수익이 남게 되겠죠. 저한테 4%의 이자를 받아서 1억 예금한 분한테 2%의 이자 200만 원을 주고 남는 돈 200만 원을 먹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 돈으로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은행인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남의 돈 1억을 가지고 은행에 연 4%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죠. 1년에 4%면 이자가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투자자들은 남의 돈 1억으로 뭘 하냐면 1억으로 적어도 연 30%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1억에 연 30%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 4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2,600만 원이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연간 수익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A는 1억을 은행에서 예금한 사람입니다. 1년에 연 2%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1억을 저금을 한 거죠. 그 사람은 1년에 2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고요. B는 은행입니다. B는 아까 C한테 4%에 빌려주고 A한테 2% 이자를 주기 때문에 연 2%의 수익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C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A의 돈을 B한테 빌려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1년에 수익이 30%니까 대출이자 4%를 뺍니다. 그러면 2,600만 원이 남게 되겠죠. 어찌 보면 3명 다 승자입니다. 하지만 가져가는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B와 C는 A 돈으로 수익을 얻은 거예요. 저라면 C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C가 1년에 번 2,600만 원의 수익을 A가 은행에 저금해서 벌려면 13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으로 투자 안 합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돈 벌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똑같이 남의 돈으로 돈 벌면 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떡하냐고요? 연 10% 이자가 되면 30% 수익 중에서 10% 빼고 20%만 벌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연 10%의 이자가 됐을 때쯤이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든 부분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 30% 수익을 어떻게 내냐고 물으시겠죠. 하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월세 세팅한 집 영상 올라온 거 보셨죠? 그 집 수익률이 30%입니다. 지식이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굳이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조금만 돌아다니시고 매매로 집을 사셔도 충분히 수익률이 30% 나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경매처럼 뭐 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몸만 잘 움직이시면 됩니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나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위에 든 예시처럼 30%의 수익률은 일반 매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만 노력해도 2020년부터는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지가 부족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잔소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